안녕하십니까. 정치부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정말 정치의 고수들 또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과 함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특히 정치권의 동향,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 옆으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정치부심 광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잠을 위한 보낭칠 이노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제 씹는 제품을 광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 순위로 보면은 이 보낭칠 이노큐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식을 못한다 뿐이지. 왜 시식을 왜 못하느냐? 먹는 순간 바로 자거든요. 정말 이렇게 잠이 바로 꼬라 떨어지는 건 이 보낭칠 이노큐만한 게 없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방송하다가 네. 이거 그땐 시식해야 되는 줄 알고 먹었다가 네.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해서 갔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전 방송 중에 졸았습니다. 졸았다기보단 거의 잤어요. 눈을 잠시 감았는데 떠보니까 왜 빨리 안 끝내냐고 클로징 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서 보낭칠도 최대 할인 폭의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원래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52,000원. 추석 맞이 더욱 저렴한 가격. 한 박스 5만 원. 세 박스 5만 원에 곱하기 세시면은 15만 원인데 14만 7천 원. 그마저도 3천 원을 또 깎았어요. 자, 여기에 선물용 쇼핑백도 함께 증정합니다.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잠 못 자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이번 추석에는 보낭칠 이노큐를 선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이 자신의 몸의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야지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못 살게 군다든지 못 살게 군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도리어 또 못 자게 만드는 그 사람한테 보낭칠 이노큐를 먹이면은 또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있겠네요. 보낭칠 이노큐가 필요 없는 분이라도. 자, 그래요. 자, 보낭칠 이노큐 선물용 쇼핑백도 함께 증정합니다.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번 추석에 보낭칠 이노큐로 이렇게 선물하시고 또 점수도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 복용 중이신 분들, 수면제 복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일단 경험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단 현상, 우울증 이렇게 또 말하자면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낭칠 이노큐, 아무 부작용이란 게 있을 수 없는 생약 성분이니까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를 우선 경험하시고 이마저도 안 된다 하실 경우엔 그 다음 고민하세요. 근데 아마 이 보낭칠 이노큐를 거치고도 이 수면이 안 돼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자, 보낭칠 이노큐 말씀드린 대로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이 가격입니다, 여러분.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싸요. 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내 기소긴 했지만은 그동안 언론에서, 야당에서 들쑤셨던 막 쟁점화했던 사안들은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가 됐습니다. 고작 기소했다는 것들도 보면은 법원 가서 다 엎어질 것들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아니 이게 윤미향 경우도 우리가 봤는데 또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보면은 지금 뭐 표창장이나 사모펀드 갖고 시비를 걸 여지가 거의 없어 보여요. 예.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조국 윤미향만 보면은 추미애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영 대변인님. 저는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 그 국회 답변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뭐 사실 진짜 이렇다 할 뭐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증거 없어요. 예. 추 장관을 뭐 황당하게 혹은 뭐 당황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그 과연 전화가 이제 청탁성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민원실로 했다는 거? 그렇죠. 그게 확인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역시 정청래 필요하구나. 정청래. 예, 정청래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초재선들 뭐 하느냐. 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부대변인입니다만 막 떠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 면책 특권이 없잖아. 네.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되는데 초재선들이 어제 이제 정청래 의원이 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탄핵 세력들,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들, 음모 이런 이야기도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좀 한편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거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정청래 의원 사실 중진이잖아요. 중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저는 우리 초재선들이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청래이기 때문에 한 면도 있다.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좀 굉장히 공격력, 화력 면에 있어서는 뭐 여야 통틀어서 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공격력, 화력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센 말, 거친 말 해도 이 당이 이 사람의 그 어떤 진위는 따로 있다.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끌어안고 뭐 잘하고 있다 격려하지 못하더라도 공천권은 주는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무슨 저 사람 너무 거칠다, 너무 나댄다 이런 이유로 공천을 이렇게 배제시켜 놓으면은 누가 그렇게 앞장서서 자기 그 정치 생명 걸고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조국 장관권부터 해서 윤미향 의원권, 추미애 장관권이 제일 사실 황당무계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냥 예. 뭐 이 아들이 이제 옆에 와 있으니까 애들이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이제 과대하게 되는데 예. 보면서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아직도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부자 몸조심하듯이 지키기 모드, 수비 모드로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얻어맞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빨리 우리가 이 공수처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건 그 대통령 두 사람 감옥 갔다 올 뿐이지 나머지 정부 부처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문화부에 저거 뭡니까 그거 블랙리스트 건부터 해서 파디비다가 그만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빨리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부는 어쨌든 간에 포지티브하게 코로나라든가 경제 민생 중심으로 가고 당의 또 일부는 이런 것들에 가지고 화력을 좀 높이는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성회 대변인님.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조국을 가지고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역겨워요. 왜냐하면 강남 출신, 외고 출신이 대부분인 이 기자들이 자기들 머릿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면 의대 경쟁, 법대 경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이 의대 의전에 간 것도 꼴 보기 싫고 자기 친구 누가 로스쿨에 간 것도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기자들과 외고 나온 기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의 공정함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도 매일같이 서너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시는데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들이고 그리고 같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해도 똑같은 나사를 돌려도 정규직은 1억, 비정규직은 3천만 원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비정규직의 산재 문제나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는 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보다 좀 윗세대의 기자들은 최소한 자기 아버지가 농부기라도 했는데 지금의 기자들은 자기 아버지도 부자고 그리고 지금의 편집국에 가서 앉아있는 소위 말하는 386들은 자기 자식 외고 보내고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초점도 그러니까 전체 언론의 화력의 절반을 써서 군대 휴가를 갔는데 휴가증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의 경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불공정이라는 것은 이 가진 자들의 불공정 더 가져야 되는데 덜 가지게 되는 불공정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적 공기 이게 다 세금 받고 국가의 광고를 받고 연명하고 있는 언론이라는 집단이 자기 인물 이렇게까지 망각하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 주제 자기 자식 기자에겐 자기에게 관심 있는 주제고 편집국장에겐 자기 자식과 관련된 문제인 의대법대 문제만 가지고 지금 2년째 이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정말 저는 예, 이 자체가 토악질이 난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언론사 취업 10년 전 아마 10년 더 됐을 겁니다. 가장 공정하다는 그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 채용 과정이 대단히 말하자면은 공정하다는 그래서 뭐 흑수저도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실력만 있으면 그런 방송사인데 10수년 전부터는 강남 스카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름대로 전문직으로서 고소득층 거의 그런 사람들로 즐비하다는 거예요. 뭐 100 중에 한 90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이 우리 사회의 그 모든 구성원들의 희노애락을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못 담죠. 어느 누가 연탄 떼는 집의 사정을 알겠으며 어느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연탄이 뭐예요? 그렇죠. 연탄이 뭐냐? 무슨 고깃집 가서 연탄구이 그거 할 때만 연탄을 알겠지. 이래 버리니까 보도가 더 이상 국민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약자의 애환을 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 요즘 언론들이 거의 뭐 사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무슨 논조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공정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제 완전 닫힌 사회가 그렇죠. 예.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저는 저기 조수진 의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아예 안 다뤄줘. 네. 안 다뤄줘 보니까 이분이 또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식의 자기들만의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 뭐 쥐잡듯이 잡아서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이제 품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수진 의원만 해도 지금 빌려준 돈이 5억이라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났고 예금이 6억이 늘었는데 소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분이 기자 생활 오래 하다 은퇴를 했으니까 아마 퇴직금도 일부 들어갔을 테고 뭐 증가할 요인이 있을 텐데. 아유, 퇴직금이 기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동아일보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봄 나오겠지만 하여튼 6억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 두 분이 맞벌이로 월급을 버는 사람들의 재산이 30억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놀라는 부분은 부채 부분 5억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부인 2억 5천 남편 2억 5천 즉 조수진 의원도 2억 5천이고 남편도 2억 5천에서 5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게 총선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일단 그 부채가 도대체 누구한테 사인 간의 채무인지 누구한테 간 돈인지가 궁금하고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것은 18억 5천에서 30억으로 뛰게 된 과정이 보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는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3월 9일에 서류를 냈다는 것은 선관위에 낸 게 아니고 미래한국당 당시에 비례를 하던 당에 낸 거거든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 후보를 심사할 때 재산 형성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공보물에 나면 이 사람이 재산 얼마다 이렇게만 보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18억 5천하고 그러니까 기자랑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재산이 18억 5천이랑 30억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듣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그때는 신고가 좀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해볼 정도로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 대변인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웃긴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시작은 조수진 의원에서부터 비롯이 됐는데 지금 이상하게 초점은
다른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조수진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 집단이 이 단체로 맛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아주 절감하게 된 얘기가 기자협회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이 어디냐라고 조선일보? 했을 때 조선일보가 1등을 했어요. 난 그래서 영향력 1위를 조선일보로 꼽았는데 이거 도표가 잘못됐나 보다. 아니래. 그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조선일보래. 이거 보면서 이 집단은 병들었구나. 이 직업군은 굉장히 병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때 일부 기자들이 변명하는 거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 기자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꼽았다 이러던데 그렇다고 달라집니까 내용이? 어쨌거나 가장 많이 표를 받은 것엔 다뤄지는 것이 없고 대구 경북 지역 기자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조선일보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참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우리 정치는 정말 연탄 떼는 집도 한 표, 거기 집에 사는 사람 1인당 한 표. 저기 대골 같은 타워팰리스, 요즘 타워팰리스가 1등입니까? 타워팰리스, 예. 거기 사는 사람도 한 표. 한 표. 그렇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요즘 많이 떨어졌지. 그래요? 하여튼 정당, 정치 다 요즘 한남 더 힐. 그래요. 어쨌든 이 정치가 연탄 떼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도 다 각자 n분의 1표니까요. 그렇죠. 원래 그 정치가 처음 이제 우리 시민권이라서 등장할 때 경제에 반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경제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정치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한 표니까. 그 예전에 서울대 법대 저기 새누리당 의원 했던 그 사람 누구죠? 헌법학자. 이름이 뭐였더라? 박근혜 쪽에 있었던. 알아요. 예. 갑자기 대구 쪽에 국회의원 했던. 대구에서 했던 최모식이었는데. 최 씨 아니고. 김 씨였나? 그분이 저기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주간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시간 강사로 출강까지 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신 전설적인 정종섭. 그래 정종섭. 정종섭. 그 양반이 이제 서울대 수업 중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한테는 한 표가 아니라 10표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대 법도 말고 서울대 의대. 누구지? 서울대 의대 서민이라고 기생충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서민 교수님이 손혜원 의원 관련된 논쟁을 글을 실으면서 요즘 20대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잘못 가져서 손혜원을 감싸고 노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럴 거면 투표 안 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20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버젓이 칼럼에 싣고 그 칼럼이 통과를 했고 경향신문에 실리는 걸 제가 보면서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과거 같으면 청년 폄훼 발언 난리죠. 김용민이가 2009년에 20대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정말 벌집을 쑤셨거든요. 그때는 희망이 없다는 온건한 표현을 안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10표 주고 1인당 연탄 떼는 사람한테 한 표를 준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연탄 떼는 사람을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시기도 하니까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쏟아서 싸웠습니다. 민주당은 게이 메리지 찬성, 공화당은 반대 입장으로 엄청나게 싸웠죠. 그런 걸로 주민투표부터 시작해서 어떤 천문학적인 몇 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싸웠는데 이게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싸운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전 동성결혼은 당연히 합법화가 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만 왜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느냐. 민주당의 부자도 받아 안을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거나 말거나 내 재산을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주장인 것이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절세 파트너로 고를지에 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선 이게 지금 공정의 이슈로 번져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불공정하다라고 싸울 수 있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신 진중권 석사도 불공정하다고 싸울 수 있고, 네. 단국대에서 정교수로 있는 서민 교수도 불공정하다고 싸울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법대를 공정하게 가는지 휴가를 공정하게 나오는지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무슨 제기를 하더라도 조선일보의 사주의 재산을 건드리진 않아요. 이재용의 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진보인 척하면서 공정에 대한 에너지로 이걸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 뭐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뭐를 포함해서 증세, 그다음에 이제 노동계급이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진보 보수가 이 문제로 격렬하게 붙는 거죠. 격렬하게 붙어서 막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같지만 이 결국에는 의전원 입학 절차가 강화되고 로스쿨의 시험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내보낼 땐 반드시 서류를 남겨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지난 2년 동안 보수 진보 진영이 맞서서 싸워서 내온 결과인 겁니다. 즉 부자 진보도 부자 보수도 서로 불편하지 않을 주제. 엘리트 진보도 엘리트 보수도 서로 싸우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즉 정규직을 해체하고 비정규직이 점점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를 완전히 지역 말단적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 거죠. 네. 저는 진짜 이 최근에 2년에 대해서 제일 통찰력 있게 그 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포항 진리노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스스로 이제 뭐 진보를 자처하는 저도 이제 반성하자면은 예. 이게 이 폐쇄된 그들만의 진보 보수 논쟁으로서 싸운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어떻게 평등하게 조치할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야, 정말 그 통찰력도 있고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한편으로 여기에 업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스타 항공 의원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그분은 왜 그렇게 저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나? 아니 뭐 보니까 직원들이 실업급여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5억을 안 내는 회사가 5억을 안 내는 바람에 그 유지비도 못 받게 되는 좀 그런 어떻게 희사한다든지 사자를 털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나? 5억이 아까우셨나? 난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이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굉장히 뭐 오늘 아침입니까? 예. 아니 밤낮에 제가 이거 미국 동부 시각은 그러겠네요. 미국 고남실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오늘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 정치권이 네. 그 사회적 약자와 민생 이슈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적 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언론 개혁 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 부분도 짚고 싶은데 지금 사실 언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다 쏠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언론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창기에 이제 신문이 생겼을 때는 신문이 하나도 내용이 겹치지 않았대요. 뭐 터무니없는 내용들도 있었고 뭐 완전히 사실에 기초해서 아주 정갈하게 팩트만 보도한 데도 있었는데 하여간 신문이 단 하나도 내용이 겹치지 않았대요. 사람이 다 관점이 다르니 생김새도 다르니 당연히 관심사도 달라야 되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문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제목도 똑같아. 일면 제목도 편집 디자인까지 똑같아. 그게 언제부터였냐? 상업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업 광고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독자들이 전혀 뭐 사실은 자기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내는 구독료가 10%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따위 기사가 왜 나오냐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느냐 그래봐야 소용없어. 딱 끊으면서 에라이 빠새끼 어디서 꼴값을 떨고 있어. 이거 비웃고 마는 거거든요. 광고주가 행복한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주에게 저당 잡힌 거고 최대 광고주 우리나라 언론들 최대 광고주가 바로 삼성 이재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충성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방송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저는 뭐 하여간 그 방송들도 보면은 시민들이 강제로 내니까 강제로 내지 않습니까? KBS 같은 경우 수신료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상업 광고로 운영이 되는데 상업 광고 누가 또 대주주입니까? 가장 큰 광고주예요. 바로 삼성이라고요. 이재용이라고요. 그러니 이 나라 언론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자를 떠난 신문 방송이 가능한 구조란 말이에요. 부동산 때도 제가 보니까요. 저기 신문 광고는 60~70%가 다 저기 아파트 광고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지어라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사.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개소리나 늘어놓고 말이죠. 주택 보급률 115%인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건설사가 직접 언론사를 운영하거나 사들이는 형태까지 진행을 한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역은요, 뭐 지금 신문뿐만 아니라 민방도 다 건설사가 대부분 다 건설사 자본이에요. 뭐 당장 서울방송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건설 자본 아닙니까? 토건 자본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여당이 뭐 그냥 잘못이 없어도 얻어맞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은 좀 이재용이가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 정부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로 때리는 거지. 이명박이처럼 박근혜처럼 협력 관계 혹은 뭐 주고받는 관계면은 이렇게까지 때리진 않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과연 없는가? 그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정부 광고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죠. 예. 예. 조중동이 또 가장 많이 받고. 그렇죠. 이 광고 갖고 좀 흔들 수 없습니까? 야, 계속 그딴 식으로 보도할래? 광고 이거 계속 안 받고 싶어? 뭐 이렇게 좀 치사하게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이번에 아닌가? 그 추미애 장관건 사건 때 깜짝 놀랐던 게 예. 뜬금없는 서울신문이 참전했더라고. 서울신문이. 예. 서울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일대 주주예요. 일대 주주. 그렇습니까? 참 기재부하고 뭐가 또 모종의 이대 뭔가 주주인가? 있나? 진짜. 예. 하여간 이거 보면은 물론 이제 기재부가 뭐 편집에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눈치 안 보겠습니까?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네. 그 선별 지급이나 지난번에 그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선별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선별 지급이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네. 이제 조선일보야 뭐라 그러냐면 선별 지급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으켜 기사가 나왔어. 조선일보가 예. 이 새끼들 그 선별 지급하자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언론은 쉽죠. 코로나가 번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강화 안 하냐고 난리를 치고 사회적 거리 강의를 강화하면 자영업자 죽는다고 난리를 그렇죠. 치고 뭘 해도 욕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에 뭐 이제 광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구독자들의 나가고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광고주들이 우리 플랫폼을 광고 매체로 인식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구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포털 사이트. 예. 뉴스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9월 15일 오후 8시 반에 관심 있는 생각이 비슷한 거가 키워드가 뭔지를 갖고 다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심지어 지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정치팀에 들어온 사람도 이제 마감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마감 시간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후 5시에 기자들한테 전화 마치고 마감해도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습니다. 기자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관련된 기사를 생산해서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를 본지 편집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챙겨다가 기사용으로 만들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거라. 그렇지. 그냥 완전히 그냥 네이버랑 다음에 종속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게 지금 그러면 현실인 실제로 거죠. 이 데스크 파워가 편집국 파워가 훨씬 더 세졌네요. 전에보다 언론. 그 뭐 이제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린 거고. 아니 여러분 포털 그 비판한 기사 보셨어요 요즘에? 포털 비판한 기사가 그러니까 보질 못했어. 이제 보시면 2015년에 정청래 의원이 네이버 밴드도 사찰된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그게 주요 뉴스로 완전히 덮었는데 네이버에는 기사가 안 올라와. 오. 몰랐어 왜 그런지. 근데 왜냐면 그 처음 다음에는 올라왔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수법에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문도 막 같이 그 기사를 썼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네이버 밴드가 사찰되고 있다라는 국정감사 폭로 기사가 IT 섹션에 편집이 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치면이 아니고.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 만든 당사자로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네이버에 와서 해명하기를 죄송하다고 네이버 관련 이슈라서 IT에다 편집을 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네이버 들어오라 소리는 안 했죠? 네이버를 들어와서 물어봤죠. 들어와서 물어봤죠. 제가 네이버에 가서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기사를 어디로 보낼지 편집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편집권을 내려놔서 그 언론사가 이건 사회 섹션, 이건 정치 섹션 보내기로 한 걸 따르기로 됐고 이제 와서 뭐 AI 얘기하는데 저 AI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뭐 나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가 하는 AI는 문장을 읽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 이들이 하는 AI는 키워드 중에서 조회수, 체류 시간 같은 걸 놓고 제일 많이 보는 기사를 윗면에 편집을 해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더 자극적인 제목에 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일면에 가서 편집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전 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소비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증을 이렇게 받았으면 어떻고 저렇게 받았으면 어떻고 이 문제로 왜 모든 국민들이 카투사의 복무규정까지 외우고 다녀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순위에 보면은 항상 진중권의 그 코멘트가 그 압도적으로 1, 2, 3, 4, 5위 차지하던데 진중권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 키워드 야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키워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원식 누군지도 잘 몰라. 네. 근데 키워드를 그냥 신원식으로 넣는 거하고 추미애 신원식으로 넣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오겠어요? 추미애 씨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자기들 말은 AI로 한다는데 키워드 뭐 컨텐츠 딱 목차 짤 때 거기에서 예상이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사람의 손길을 한번 타는군요. 야, 타는 거죠. 예. 당연히 안 탈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참.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 기자분들이 좀 더 사람들이 착해지기를 바라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구조에서는 모든 신문사가 페이지 뷰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맨날 기자들을 욕은 하지만 기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소비를 못하게 해버리면 각 신문사로 다시 돌아가게 하면 지금처럼 이 난리를 치면서 기사를 만들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민 PD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언론사가 본인 생각하는 주제로 돌아가서 기사를 쓸 수 있게 되고 언론의 독립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그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접속해 보는 비율이 낮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쓰라고 닥달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건 언론사도 포털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혼자만 발을 뺄 수가 없거든. 이 상황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조선일보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나가지 않는 네이버에만 올라가는 기사는 조선일보가 월등하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앉아갖고 네이버용 기사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글 모아갖고 지금 신문사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들은 지금 완전 뒷전을 밀려 있는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그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 그 조선일보가 띄우는 과정들을 보니까 기사를 거의 도배를 해버리더라고요. 신문에는 없어. 내가 페이퍼를 찾아보니까 페이퍼 신문은 없는데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다가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슈가 팍 뜨고 또 그 실시간 검색수 올라가니까 또 그걸로 또 한 번 더 띄우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히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우리 언론이 이제 공정의 토대 위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기자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지금 뭐 그래봤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털이 언론 역할이지만 실제 출발은 정보 검색 사이트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주장하는 건데 이게 공공에서 시작되지 않고 민간에서 과대하게 커서 독과점이 돼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통계라든가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표현하자면 공공 포털도 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상황이 아닌가. 근데 말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식 이제 말하자면은 생각인데 사고 체계인데 그러니까 민간 배달 앱
이게 완전히 뭐 엄청난 수수료 떼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 피눈물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민간 배달앱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공 배달앱을 또 끼워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공공 배달앱은 뭐 훨씬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또한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포털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김어준 총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가 뭐 네이버는 그렇고 다음 정도하고 말하자면 맞다이 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든다면 얼마면 될 것 같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2012년에 물어봤던 거예요. 저한테. 뭐 그래도 한 조 단위는 되지 않을까? 야, 조 단위로 될 것 같니? 그보다 많아.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통계청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만 해도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우리가 언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검색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그 예를 자주 드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가 발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공공과 민간이 같이 공동 경쟁도 하고 공공이 또 기본적인 인프라 깔아주고 요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측면이 있는데 KT하고 이제 SK나 LG가 경쟁했듯이 그렇죠. 기본망은 아직도 정부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개인 정보가 이제 시민권이에요. 시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민간이 다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황이 안전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어쨌든 간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미꾸라지 됐을 때 먹이를 풀어줘야지 애들이 건강하게 큰다. 공공성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번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가 배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약간의 협박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 시장이 교란될 때는 시장의 공정한 룰러로서 조정자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한국형 유튜브도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다들 비웃었는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경로를 바꾸기 힘들어요. 동영상 유튜브에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배적 사업자를 이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다음은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에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가 중요하지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는 이미 라인으로 주 수입원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라인은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인데 일본에서 성공을 해서 일본하고 그래요? 대만 등 동남아 시장은 라인 하자 이게 그냥 고유 명사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태고요. 라인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라인이 됩니까? 그러면 되긴 되죠.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을 쓰니까 다 카카오톡을 쓰는 건데 일본은 다 라인을 쓰니까 다 라인을 쓰는 겁니다. 어쨌거나 네이버는 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NHN은 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포털은 그 뒷선으로 물려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채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카오 게임까지 또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데 요 시리즈들이 주 수입원이고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는 여기서 이제 한참 내려가 있는 거예요, 순위가. 근데 이 두 개가 공이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문제를 관련자들이 다 모여 앉아서 오랜 기간 수기를 거쳐야겠지만 결국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 못하게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뉴스는 각자의 그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가서 보고 각자 언론사 웹사이트에 갈 생각이 없으면 뉴스를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조국 장관의 아들의 표창장이 16일에 썼는지 17일에 썼는지 알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하는데 카투사에 패스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당직사병의 운영제도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힘들어요. 부대변인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없애버리고 뉴스를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서 각자 보고 싶은 뉴스 사이트에 가서 보게 만들어 놓는 것이 궁극의 해답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를 딴 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가서 봐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이 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대형 포털들이 실제로는 기업이잖아요, 돈을 버는. 기업인데 이게 일반 페이퍼보다 더 메이저 그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언론과 이 기업이 결합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유착이네, 유착.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되려면 투표까지 해서 30년 동안 기자생활 평가를 받고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편집국을 맡아서 면배정을 하는데 모든 신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에나 AI가 그냥 대충 돌려갖고 아무 기사나 갖다 지금 얹어놓고 있는 게 포털 사이트의 현실이에요.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군소 언론사 같은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만 소비가 가능한 군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탄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제 기자들 만나서 많이 얘기 들어보면 포털 사이트에 있어서 저런 경쟁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 대변인실 있어 보면요. 예. 이 포털에 나오는 기사 문제 모든 언론사가 찾아오는데 정말 생판 뜻도 보도 못한 언론사도 그렇지. 포털에 하나 끌어가지고 찾아와요. 진짜 힘들거든. 네. 아, 이거 참 언론 개혁이 필요한데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많은 그 개혁안 중에 하나여야지 그것만 붙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 언론 생태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또 관이 혹은 뭐 정치가 이렇게 언론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선이라도 그건 곡해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막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그냥 미친 것들 치라라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또 그만이고. 저는 과장되긴 하지만 어쨌건 이 군소 언론사의 난립을 정리했던 전두환이 하는 거라. 이제 전두환이 또 쏜답니까? 아니 그때도 그런 이유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도 사실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서 뭐 누구를 통합하고 폐합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네. 포털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생각합니다. 되겠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건 때문에 약간 휘청휘청했었는데 뭐 사실 군대 다녀온 분들이 공감을 안 하니까 이게 뭐 큰 어떤 여론의 변화로서 그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 같지는 않은데. 군대에서 군법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난 정말 보면서 예. 서류가 없다 그러는데 저도 군생활 해보고 당직 사병 다 해봤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니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뭐 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인데 이거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저기 그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막 규정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추미애 장관 공격하는데 좀 우스갯소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군법대로 되는 게 어딨어 그냥. 아니 폐업 절제술로 군면제 받으신 모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군 문제 갖고 얘기하면 열받죠. 예.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간 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2만 원 통신비. 그 논란은 뭐 아직도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 2만 원도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경제수석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그 누가 아이디어 낸 겁니까? 박진영 대변인님. 제가 낸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낸 적은 없고 누가 낸 것 같아요? 뭐 제가 당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억지로 방어 논리는 제가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예. 일단 방어 논리를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비판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 논리. 예, 방어 논리.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IT 강국인 상황에서 전 국민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생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라든가 위기 시기에 이 스마트폰이 꺼지면은 긴급 구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만 원 정도면은 모든 국민이 긴급 구제 상황에 이렇게 뭐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2만 원도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해봤었는데.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저기 통신사만 배불리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렇죠. 아니 밥 먹고 뭐 저기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면은 그냥 금방 소진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또 게다가 또 선별지급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제 사실상 보편지급을 한 것은
이거 뭐 선별지급으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졸속으로 대책 마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조영 원내대표도 뭐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하자고 갑자기 또 전 국민 대상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은 뭐 그 당은 좀 좀비 정당이기 때문에 뭐 혹시 그 정당의 그 잘못된 점을 들어가지고 네. 민주당의 그 논리의 정합성을 빛내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네.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열린민주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총선 기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정의당도 저희보다 하루 뒤에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제 돌이켜 보면 미증유의 재난이 눈앞에 닥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공포를 자아낼지를 모르는 상태였죠. 2월, 3월만 해도 돌이켜 보시면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그냥 위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얼어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어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로 걱정을 하고 외국에서 막 10,000명, 20,000명씩 걸려서 막 하루에 1,000명씩 죽고 어디 뭐 스페인 같은 데는 요양병원에서 시신이 뭐 몇 구가 발견되는 이러는 공포 영화를 찍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생을 살리는 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내 소비 경기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는 심장 충격을 준 거죠. 가구당 40만 원, 가구당 제일 많이 100만 원씩이었죠. 심장 충격을 줘서 국가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드릴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라고 해서 줬던 게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재난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100만 원을 나가서 써라. 나가서 써서 경기를 돌리라고 했던 거고 뭐 모두가 다 평가해서 알고 있듯이 실제로 시장 경기가 돌아가면서 돌아갔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뭘 준다고 하는데 지금 뭘 준다는 논의가 있다가 이게 좀 논의가 좀 이상해진 거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었어야 했는데 이 토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전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100명 이상이 늘어나고 하루에 1,000명씩 되고 막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면서 3단계로 가서 2주든 4주든 지나가고 나면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3단계로 진행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다시 줘야 된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추경이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추경은 왜 끼어들었느냐. 추경은 일단 자영업자들 경기가 얼어붙은 것도 있고 수재 등 재난을 입어서 여기저기 국지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뭐 이제 등등의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을 옛날보다 더 도와주고 실업자들을 실업수당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추경을 편성한 건데 이 추경이랑 재난지원금은 다른 거였는데 이게 두 가지가 뒤섞이면서 서로 논리가 엉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경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추경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왜 안 주냐 이렇게 논의가 벌어지니까 그 중간에 정치권의 타협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2만 원 통신지원금을 준다고 했던 거였어서 제가 아쉬운 건 그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추경을 추경대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추경대로 집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기재부의 논리는 추경을 줬으니까 올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라는 그런 어떤 관료적인 태도를 그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우리나라 위기에 빠져들기 원치는 않지만 다시 한번 그런 위기가 오면 11월이고 12월이고 이제 독감이 또 유행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그치. 같이 유행을 하고. 네. 그래서 3단계로 정말 진행이 되고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 4차 추경에다가 재난지원금적 성격을 섞다 보니까 그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뭐야? 찾아봐. 이러면서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았겠나. 저는 정말 오늘 그 열린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정말 제가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 그 코로나 상태를 2단계, 2.5단계, 3단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임의의 기준이에요.
기재부에서 하는 재정 건전성의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것도 임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임의의 기준을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실력이거든. 그렇죠. 이게 공무원의 실력이고 정치권의 실력인데 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에다가 이게 막 엎어버린 거야. 구별을 못하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막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개념 없이 막 만들어버린 상황이 지금이 된 거고 그래서 여당도 야당처럼 이 보편과 선별이 섞여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이게 비판으로 들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재정 당국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관료들한테 또 갈 수밖에 그거 좀 없어요. 탈피해야 돼요. 관료들이 이게 왜냐면은 예. 전부 다 임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국민의 심리적 영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기업 가치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 곡선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소비 심리라든가 심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경제에도 분명히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요소가 작동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방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5단계 하다가 3단계 바로 안 가고 2.5단계 해라고는 표현을 또 임의로 만든 것 자체가 3단계로 가면 사람들이 더 위축돼서 아예 경제 활동이 안 될 것 같더니 불안감 때문에 2.5단계라는 걸 억지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재정 당국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들 경제와 방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 그것을 국민들의 심리와 영향에 의해서 조합해야 되는 분들 결국은 국회죠. 국회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향후의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료들을 제가 많이 비판하는데 관료들이 뭐 잘못됐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어떤 욕망과 또 자기 본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기획재정부는 가급적이면은 돈이 많이 안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해요. 펑펑 쓰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 재정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뭐 긴급 재정 지원 정책이든 이게 다 말하자면 정치의 영역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아니 왜 관료들이 그걸 결정하세요? 또 관료들이 왜 그걸 막으세요? 본인들은 잘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월권을 내 이 인간들이. 그래놓고 또 그런 인간들한테 휘둘려요. 난 이게 너무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정은경 본부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자기 견해와 숫자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숫자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과 이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인 여론을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지나치게 전문가에게 경도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176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자기 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